오늘 내용은 수학 실력이 향상되는 아이들의 학습법.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이게 제목과 내용이 잘 맞나? 잘 맞는 건가? 그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해 봅시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더 정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을 이해해 봅시다 하면, 어떨까 싶어서, 우선은 제목을 우리 수학 실력이 향상되는, 그러니까 어, 항상 실력이 향상되는 아이들이 이런 식의 어떤 공부 방법을 보인다, 양상을 보인다. 라는 얘기를 기대하고 오셨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 어, 이제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좀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학 학습법도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뭐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게 경험적으로도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게 뭐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학원 하면은 이제 학원가에 있다가 되게 많은 수학 선생님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참 이렇게 수학 이론이나 뭐 학습법 등등을 뭐 되게 오랜 기간 세미나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뭐 교수법 예. 이런 거를 참 같이 연구하고 고민도 하고 하다 보면 진짜 다 달라요. 예. 아, 이걸 어떻게 그렇게 접근하지? 뭐 이렇게. 이건 어떻게 또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이해해? 잘하는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애들이 이해를? 막 이러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확실히 저 사람도 예, 어느 수학의 어떤 경지에 올랐고 뭐 저도 올랐고 또 누구도 올랐으나 그 올라간 방법과 어떤 학습 자체 접근 방법 이런 게 진짜 다르구나. 예, 그리고 뭐 어른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수학 선생님들도 보면 뭐 꼭 자꾸 선생님들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게 수학의 어떤 실력 일정을 좀 극복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졸업한 선배들을 보더라도, 예, 뭐 그 패턴이나 형태가 그냥 진짜 좀 이지각색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우리 주니어가 수학 공부를 하면은 뭐 좀 잘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행동 양식이나 뭐 공부하는 방식 자체에 아주 또렷한 구체적인 정답이 있는 것이냐?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최선이 무언지를 좀 찾아가 보는, 예, 그런 찾아가 보면서 아이가 스스로 좀 정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취지를 갖고자 이런 방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음, 그, 좀 얘기를 드리면,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수학 실력을 늘리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이제 우선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런 친구들도 많죠. 열심히 했는데 수학이 잘 안 돼요. 이런 친구들 많죠. 거꾸로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심한 문제가 잘 풀리고 뭐 이런 친구도 있고요. 또한 이 열심히 한다의 기준이 주니어랑 학부모님이랑 어머님이랑 굉장히 좀 상이한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와서 얘기를 해보면 공부 열심히 하니? 그러면 애는 끄덕끄덕 그럼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옆에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예. 그래서 또 이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에 또 기준 뭐 이런 게 좀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영번은 항상 어떤 이제 이 학습 설명을 할 때 약간 베이스잖아요. 근데 열심히 한다의 베이스 기준도 아이들의 어떤 사고 성향이나 타고난 하드웨어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 무작정 시간을 때려 붓는다고. 이제 오랜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고. 그게 꼭 공부는 아니죠. 예. 이제 여기서 꼭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결국은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한데 예, 학습의 질이라는 것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아져야 되고 깊은 사고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학습의 질도 중요한데 우선 질보단 양이에요.
양이 우선이에요, 양이. 야, 뭐, 양이 없는데 무슨 질이 높아서 뭐 어땠어. 맞아요.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수학은 기본적으로 양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과목은 맞다. 근데 어디다 양치를 치냐. 이것도 또 중요한 이슈인데. 어쨌든 열심히는 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양이 중요하다. 결국은 전체적인 학습량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수학에서의 절대적인 학습량은 결국 문항수인데, 문항수. 얼마나 어려운 문제까지를 많이 풀었냐가 학습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게, 난 기준을 그냥 오랜 시간을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었어가 아니라, 어, 얼마나 수준 높은 문항들을 많이 풀었냐. 그러니까 뭐, 난이도별로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만 많이 풀면 그건 열심히 한 건 아닌 거고, 그 유효 공부량 있죠, 유효 공부량.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문제, 나한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입시 수학에서 정리해 놓은 어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어느 난이도까지 얼마나 문제를 많이 풀었냐, 이게 결국은 학습 양인데, 예, 이걸 많이 해야 돼요, 결국. 열심히 한다라는 건 약간 그런 의미로, 앞으로는 좀 해석을 하면 되겠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어, 이제 약간 계획도 필요하고, 목표 지향성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열심히 한다의 개념에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학습력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력. 이게 뭐 올바른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습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 배가 정석 한 권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과에도 상관없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투다. 정석 한 권을 보는데 몇 분쯤 걸릴까? 예를 들어 제가 물론 지금 이미 한참 수업을 안 했어도 다 외우고 있을 거잖아요. 다 익혀져 있죠. 그러니까 한 권을 완전 마스터한다. 마스터의 기준은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 문제를 모두 다 풀 수 있는 정도. 네. 그럼 뭐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분 걸릴까요? 이게 저의 학습력이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2예요. 그 친구가 정석 한 권을 처음 다 보는데 한, 한 네다섯 달 걸리겠지. 뭐 세네 달 걸리겠죠. 이게 학습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세네 달을 보고 공부를 하고 다시 볼 땐 한 달이면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볼 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이래요. 어떤 두 친구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고민해서 푸는데 완서른 문제를 어떤 친구는 30분에 풀고 어떤 친구는 3시간이 걸려요. 그럼 사실 이 지금 뭐 이해를 하실 텐데 이미 벌어져 있는 학습력의 차이 때문에 같은 시간을 공부했을 때 학습량 차이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다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학습력이 좋은 친구들은 좀 앞서가고 있는 친구들. 그럼 뭐 예를 들면 고3이 중3보다는 평균적으로 학습력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학습력의 차이에 따라 유효 학습량. 제가 말한 이 유효 학습량은 이겁니다. 뭐 고3이 인수분해 공부하고 고3이 중등거 공부하면 그 유효 학습량이 아니죠. 그래서 이 유효 학습량이 그냥 학습력에 따라 사실 지배가 많이 당한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공부할 땐, 어, 많은 시간을 앉아 있는 것보다는 높은 학습력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학습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학습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수학적인 학습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선은, 나는 만만하고 쉬운 것만 공부할 거야. 그래서 막 책을 푸는데 이게 만약에 막 심화서면 상관이 없는데요. 막 유형선들 다 맞아. 너무 좋아. 다 맞아. 나 해피해. 나 수학 엄청 잘. 이거는, 이거는 뭐 잘못된 거니까 배제하고. 그 다음에, 나 오늘 6시간이나 앉아서 수학 공부했어. 근데 뭐, 또 시간에 이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쉬운 거 왕창 하고, 네. 어려운 거 뭐 몇 개 고민하긴 했는데, 이렇긴 했어. 그래서 6시간을 했어. 근데 어떤 누군가는 본인이 한 행위를 한 30분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2시간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학습력 자체를 높여가는. 그러니까 내가 그 왜 있죠. 그 단위 시간이다. 너무 수학 용어인가?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학습량 자체를 높이는 과정. 그러니까 어른들도 일할 때 똑같죠. 예.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뭐예요?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게 뭐 숫자는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 학습력이 좋은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과연 공부의 경험으로만 학습력이 늘어나는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앉아 있다고 해서 학습력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절대로. 뭐 밀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밀도 혹은 자세, 근데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나 좀 장점 부각을 잘 했냐, 아니면 뭐 단점을 잘 무마를 하고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 학습력이라는 게 또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제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이 스피드랑도 연관이 돼요. 근데 대부분 시험 볼 때 굉장히 빠르게 푸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학습력 자체가 나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빠르게 푸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학습력 자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느리게 푸는 친구들, 그러니까 난 뭔가 시간이 부족해.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학습력 부족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되게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한마디로. 그 효율이 떨어지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그건 뭐냐? 그건 진짜 케바케, 에바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이를 좀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게 뭔지 찾아야 됩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의 전체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뭐 주니어들 듣고 있다니까 열심히 하는 건 뭐라고요? 안 자고 밤새도록 수학 문제를 풀어 이게 아니라 유효학습량, 유효학습량. 수학에서의 유효학습량이라는 건 나를 발전시키는 학습량이니까 나한테 충분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많이 습득하고 그것을 연계해보고 해석하는 이런 과정이 유효학습량인데 이 유효학습량을 나의 학습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 이게 열심히 한다의 어떤 정확한 기준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했으나 저랑 면담할 때 오면은 유효학습량은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공부를 하면 넌 여태까지 수학 공부를 하지도 안 한 건데 그러면 이게 서로 서로 슬픈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유효학습량이 없는 경우 고등학교 가서 좋은 수학 성적을 받는 건 불가능해요. 공부를 했어야 좋은 성적을 받겠죠. 따라서 예,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음, 구독자님 이런 질문은 이따가 끝나고 받겠고요. 학부모와 자녀의 최강 간극이 크네요. 양이 질을 바꾸지요. 그뭐 맞는 말이죠. 예. 유형만 풀면 안 된다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이제 첫 번째 얘기인데, 어, 아이들을 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볼게요. 되게 비교적 유연한 친구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유연함이라는 것은, 되게 좋게 표현한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뺀질되는 거지. 어, 상황과 어떤 현상에 대해서, 예, 좀 잔머리 지수가 높고, 예. 요리조리 좀 잘 대처하고, 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넌 왜 이렇게 그때그때 다르니? 이랬더니 학생이 저한테 명언을 날리고 갔습니다. 명언을 하고 가요. 예. 선생님, 그때그때 다른 게, 예, 그때그때 다른 게 한결같은 겁니다. 그래서 뭔 말인가 한참 생각했더니, 나는 그때그때 다른 게 규칙이구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친구들 있죠. 그래서 그냥 유연한 친구들. 항상 달라요, 뭐가. 호흡이 좀 왔다 갔다 거리고요. 예, 호흡이 왔다 갔다 거리고,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간격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공부를 할 때, 안 할 때 구분도 굉장히 크고, 되게 기본적으로 좀 활동적이었다가 공부만 하려 그러면 뭐 좀 뭔가 좀 잘 꼬이고, 약간, 뭐 뛸 때 뛰고, 예, 쉴 때 쉬고, 이렇게 좀 그렇게 되면 좋은데 호흡이 좀 정갈하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항상 좀 그런 리듬이 오라.
따락하는 예, 등락이 좀 심한 친구들 예, 이런 친구들을 제가 유연함이라고 뭐 그냥 쓸 수 없잖아요. 네. 안 좋게 쓰긴 좀 그러니까 유연함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뒤에 이제 한결같은은 어른들 표현으로 한마디로 좀 성실한 예, 그때그때 어, 좀 이렇게 예, 리듬이나 그 간극이 좀 없고 예, 항상 좀 한결같이 얌전하고 예, 좀 점잖게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자,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저 유연함과 한결같은 뭐가 더 유리할까요? 또 뭐, 또 투표 한번 가볼까요? 유연함 1번, 한결같은 10번. 예,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연한 게 유리하다. 아니다. 한결같은 게 유리하다. 뭐 투표를, 2번, 믿음이 2번 뭐죠? 아, 한결같은, 유연함, 한결같은, 아, 유연함. 뭔가 좀 반반이 나오네요. 한결, 뭔가 반반이 나오네요. 혹시, 혹시 지금, 그 어머님들의 자녀의 수명을 쓰고 계신 거 아니죠? 유연함? 예. 근데 이게 정리를 유연함이 유리하냐, 한결같은 게 유리하냐가 아니라 유연하면 뭐가 유리하고 한결같으면 뭐가 유리하고 네, 유연하면 뭐가 불리하고 한결같으면 뭐가 불리하고 좀 이런 식의 선천 정리가 사실 더 맞지 않나. 이거 뭐 그냥 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근데 제가 이제 되게 오랫동안 아이들 사고 성향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 저거는 사실 유연하고 한결같은 건 유불리가 있을 뿐, 예, 유불리가 있을 뿐, 네, 뭐가 특별히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게 둘 중에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 그냥 각각의 유불리가 있을 뿐,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적당하겠죠. 우선 되게 이 유연한 쪽 아이들은 첫 번째,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 네, 보통 이제 고도의 집중력을 대부분 탑재를 해 있지만, 네, 그 고도의 집중력을 믿고, 좀 까불죠. 이름 써도 되나? 고도의 집중력을 믿고 좀 뺀질되죠. 그래서 어, 우선 기본적인 양의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양의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 수학에서는 반복 숙달해야 되는 연산이라든가 뭐 인수분해, 곱셈 공식, 뭐 계산해야 되는 이런 반복 숙달을 해서 스피드를 높여야 되는 부분 쪽에서를 되게 얼렁뚱땅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고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빌미 삼아 전체적인 양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연한 친구들은. 근데 양이 받쳐주면 오히려 이 유연한 사고 때문에 그 심화를 할 때 해석 사고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뭐 그때그때 다르게 살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뭐 크게 미동이 없어요. 원래 인생 그런 거 아니야? 뭐 나는 그때그때 사니까 뭐 문제도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 뭐 그럼 다르면 다른 대로 푸는 거지 뭐 해서 되게 좀 유연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게 만약에 사고의 유연함까지 좀 연결돼 있으면 예, 좀 대충대충 하는 성향이 있고 공부 양이 좀 적지만 이게 단점이고 장점인 거죠. 하지만 심화사고에 있어서 크게 불리함을 갖진 않는다. 예, 그래서 양을 좀 많이 받쳐주면 되겠고요. 한결같은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성실함으로 좀 오인할 수가 있는데, 음, 뭐 우선 비슷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성실한 친구들은 이 문제가 이거죠. 뭔가 이렇게 좀 어른들이 볼 때 되게 성실해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으나 약간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 그래서 약간 이 시야가 좀 좁고요. 예. 멀리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량도 지켜가나 어떤 질적 효용성에 굉장히 좀 취약한 경우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질적 효용성에 취약하다는 건 뭐냐면 어, 어려운 공부를 그다음에 자기가 만만한 공부로 그러니까 자꾸 만만한 공부로 가지 향상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이클에 매몰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아이가 좀 한결같이 성실하면 이건 부모님 혹은 이제 주위의 어른들이 자꾸 실성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유연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단점인 부분인데 변형되거나 새로운 문항들에 굉장히 좀 취약점을 보여요. 늘 안정적이고 좀 안정적이고 어 이렇게 한결같이 본인이 사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문제나 새로운 어떤 것들이 딱 주어지면 거기서 좀 버퍼링이 심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한결같은 친구들이 또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이쪽은 장점이 너무 명확하죠. 성실함과 꾸준함과 지속적인 학습, 양이 많을 거고 질은 옆에서 예, 어른들이 조율해주면 알아서 또 따라가. 한결같은 친구들은 보통 이제 좀 말도 잘 들으니까 예, 그래서 좀 수능적인 편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고지고대로 하는 형태가 이제 많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풀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을 잘못 만났을 때 미쳐지는 악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이 아니라 어, 제대로 수학의 어떤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분, 가르치는 노하우보다는 챙겨주는 노하우가 좋은 선생님들을 잘 선택해서 가는 게 중요한 친구가 이렇게 한결같은 친구들. 그래서 요즘 뭐 본인이 이게 내가 유연한 사람인데 한결같은 사람으로 변하고 싶거나 우리 주니어가 한결같은 친구는 좀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실은 어른들의 바람이고 그것은 어떤 학습 성향을 통해서 개조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를 먹고 크면요 알아서 바뀌어요. 예. 예, 점점 센터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뭐 센터로 바뀌고 나서 입시 준비를 할 수도 없으니까 아이에 맞는 장단점을 잘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는 게 그리고 아이들도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 이제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유연한 사고를 하면서 어른들은 유연한 사고를 하면서 한결같이 유연한 사고를 하는 이거 뭐지? 유연한데 한결같이 성실하면서 말도 잘 듣고 이런 아이를 원하죠. 있기가 있겠죠. 예, 근데 어, 좀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있는데 엄청 돈 완전 많고 맨날 놀아주고 예,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사랑도 듬뿍 주고 이상하기도 하고 긍정적이고 이걸 원하는 거라. 예. 그리고 이 부모가 아이를 유연하면 성격 같은 걸 원하는 게 같은 레벨 아닐까. 제가 그래도 예시를 아빠로 들었어요. 엄마로 안 들고. 예, 그래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 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성실하면 최고인데 아주 답답해요. 성실. 듣다 보니 우리 아이가 어떤 애인지 잘 모르겠네요. 모르시면 뭐 요 분류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유연해도 너무 유연해서 공부량 성적이 안 됩니다. 어째요? 일과 십이 같이 존재하는 집. 일과 십이? 일과 십이 하나의 인격체에 존재하면 참 좋은데. 예. 우리 집은 1번인가 2번인가? 모르죠. 예. 모르죠. 예. 그러니까, 어, 이게 약간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MBTI도 뭐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쏠린 경우가 있고 약간 반반인데 어느 쪽으로 평명되는 경우도 이러니까 요거 말고도 내용이 있으니까 어, 만약에 부모님들이 딱 들으시고, 유연한 쪽인지 한결같은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양쪽 내용 다 해당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해당이 안 된다. 여기서 뭐 특별한 특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논리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은, 이 논리적과 감각적인 것은 아이들을 이제 논리적인 성향이냐, 감각적인 성향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이거 어른도 되게 쉬워요. 어른도 되게 쉬워요. 뭐냐면, 물건 살 때 되게 좀 극명하게 드러나요. 물건을 살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이나, 집이나 차 정도면, 감각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사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 집 진짜 예쁘다. 지금 바로 사. 이런 사람 없죠. 저 차, 오, 내 마음에 딱 들어. 바로 사는 사람, 그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네. 예. 근데 어쨌든 뭐 되게 사소한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 입장에서 뭐 연필 지우개, 뭐 노트 정도 되겠어요. 근데 딱 보고 뭐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너무 비싼 명품옷 말고 그냥 보통 평범한 옷, 일상생활의 옷을 살 때도 이게 기본적으로 어, 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논리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아이들 보면. 근데 어, 더 그렇거든요. 오히려 이 분해 구조 자체는 그렇던데 아이들도 저게 논리적인 어떤 사고 베이스를 갖고 있는지 감각적 사고 베이스를 갖고 있는지는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쭉 해보면 감각적인 친구들이 있고 논리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논리적인 친구들은 사고 기준이 논리적인 친구들은 뭔가 연필을 하나 사도 이래요. 연필이 하나 있네. 이 연필은 세트야. 이 연필은 세트이기 때문에 내가 이 파란색을 사면 나중에 내가 노란색, 빨간색, 뭐 흰색도 사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연필은 난 한 자루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돈이 낭비될 것 같아. 나중에 본인은 그걸 다 살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 세트를 사지 않겠어. 그 옆에 있는 걸 살 거야. 근데 얘가 120원이 더 비싸네? 그러면 잠깐만 아까 그걸 사고 내가 세트를 모으지 않는 것으로 좀 노력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감각적인 친구가 딱 옆에 와요. 뭐 해? 나 연필 사려고. 그래? 나 이거 산다. 안녕. 이렇게 사고 가요. 네, 이게 약간 어떤 감각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의 베이스 차이. 수학을 접근하는 방법이 이 연필 사는 스토리처럼 완전 다르거든요. 수학을 접근하는 방법이. 이 수학 접근 얘기는 나중에 좀 해드리고. 여기도 투표 한번 해보죠. 이미 아시겠지만, 뭐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없죠. 근데 우리 아이가 논리적인 것 같다, 감각적인 것 같다로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논리적인 것 같다, 4. 감각적인 것 같다, 5. 이렇게 투표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4랑 5여서 논리적 4, 감각적인 거 5. 네. 물건 사는 걸로 딱 생각하면 아주 쉽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놀, 이 감각적인 아이들이 물건을 살 때, 그러니까 하찮은 물건을 살 때는 대부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괜찮은 거 혹은 간지나고 뽀대 나는 거 위주로 골라요. 그러면 그게 되게 감각적인 성향의 아이가 되고 생각이 되게 많아요. 막 돈이랑 뭐 청편이랑 훗날에 어떻게 될 상황까지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논리적인 베이스가 맞는 거고요. 충동 구매 100% 감각적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어떻게 나뉘냐면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유불리가 없어요. 얘는 야, 수학이 되게 논리적인 과목인데 왜 감각적인 게 불리함이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대한민국 입시 수학은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얼마나 문제를 잘 푸냐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불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친구들이 예를 들어 수학자가 된다거나 뭐 수학자 그렇죠.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불가능하다. 근데 그냥 입시 수학을 공부할 때는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감각적인 아이들을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수학을 어떻게 푸냐면 문제를 봐요. 문제를 딱 봐요.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 하고 풀어요, 그냥. 됐죠? 그래서 논리적인 친구가 옆에 딱 있다가 야! 어떻게 풀었어? 야, 그냥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풀었냐고. 그냥 보니까 이렇게 푸는 거잖아. 어? 그 논리적인 친구가 뭐야? 제대로 아는 거 맞아? 근데 이 친구가 계속 풀어요, 문제를. 자,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논리적인 친구가 있어요. 이건 출제자 의도가 이렇고, 이건 이 개념을 써갖고, 요렇게 접근해갖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오케이. 정상적인 친구가 딱 와요. 너 뭐해? 나 문제 풀어. 이거? 잠깐 보자. 그냥 이거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하고 가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이 수학 문제를 접근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고의 발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어, 이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모 선생님이 있어요. A라는 선생님이 있고 B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둘이 문제를 푸는 어떤 감각과 이 논리성에 대한 이 특정에서 왜냐면 첫 식을 쓰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차피 쓰니까 여기서부터는 안 갈리지만 이 첫 식을 쓰기 전까지의 과정과 도입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딪혀요. 이 논리적인 사고 베이스와 감각적인 사고 베이스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 학생들한테도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자, 우선은 감각적인 학생들은 어, 자기가 그 감각이 있는 거지 남은 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감각으로 남한테 이 문제를 왜 어떻게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야 하는지 설명이 되게 애매해. 설명이 되게 애매해요. 대신 저 되게 중요한 게 연계사고라 그랬잖아요. 어떤 내가 해석해 놓은 문제를 기반으로 유사문항을 푸는 이 연계 과정에 의해 이 감각적인 친구들이 엄청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문제의 경험이 쌓이면 문제량으로 어, 되게 좀 장점을 보이죠. 감각이 좋으니까 어디서 풀었던 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구성돼 있어요. 반면에 선생님이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얘기하면 푸는 방법은 과정은 나열도 잘하고 얘기할 수 있으나 뭐 접근 방식이나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 꽝이더라. 그럼 당연히 허술형에서 약점이 좀 있겠죠. 조건 많이 빼먹고 빠지고 예, 뭔가 좀 어설픈 논리 흐름 이런 게 이제 감각적인 친구들의 장단점이 되겠고 반면에 어, 그 또 하나의 장점 중에는 수학공부 되게 열심히만 하면 되게 수월하게 해요. 예, 생각의 고통이 많이 없어요. 예? 뭐 머리 싸매고 막 이런 고통이 없고, 나 이거 풀어.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 푸고, 못 풀어. 못 풀고, 막 이런 되게, 약간 이 감각적인 두뇌들은 좀 쿨하기도 하니까, 이런 스타일의 어떤 형세를 띠는 반면에, 이 논리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좀 강한 친구들. 이게 이제 영재가 되려면 이 논리적 구조가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예. 이 대한민국 현재 구조상 영재사. 그러니까 영재를 어떻게 정의하냐. 뭐 거기서부터 얘기를 꺼내면 너무 복잡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빼고 현재 대한민국 입시 구조상 혹은 교육 구조상 영재가 되려면 저 논리적 구조가 끝판왕이어야 영재가 될 수 있는데 감각의 끝판왕이면 아 엄청 영재 틱해 보이나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논리적 끝판왕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저런데요. 이제 저 친구들은 문제를 풀 때 이제 해석적 방식이 이제 주로 많이 도입이 되는 거죠. 해석하고 출제자의 의도도 파악해야 되고 어떤 단어, 어떤 개념이 다 연계돼 갖고 이렇게 풀리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논리적으로 합당하구나. 그래서 난 맞았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다다다다닥 해서 설명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도입에 대한 어떤 형태도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없죠. 보고 이거 어떻게 풀면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감각적인 어떤 도용이 없다. 그래서 이 감각과 논리가 잘 섞이면 참 좋은데 사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주니어가 어떤 논리적 사고 성향을 갖고 있으면 논리적 사고 성향에 맞는 심화 방법을 감각적인 어떤 사고 성향을 갖고 있으면 감각에 의존하는 사고 성향, 감각적인 사고 성향에 의존하는 심화 학습을 해야 돼요. 두 개 방법이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굉장히 좀 차이가 나겠구나. 이걸 좀 아시겠죠? 즉, 감각적인 아이들은 연계 사고에 유리하고 논리적인 아이들은 거꾸로 해석 사고에 유리하고 그러면 논리적인 아이들은 결국은 뭐야? 연계 사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즉 대표 문항 하나로 여러 문항을 변형해서 푸는 거를 많이 해야 되고 감각적인 아이들은 반대로 처음 보는 문항 있죠. 처음 보는 문항 연계되기 전에 해석 사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해석 사고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밸런스가 아닌데 나의 이 차이에 따라서 기본적인 학습의 어떤 방향과 기본적인 학습 성향이 좀 갈라져야 된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결국 무슨 데이터겠어요? 네, 논리적인 아이가 감각적인 선생님한테 배워서 감각성을 익혀서 접근한 경우, 혹은 감각적인 아이가 논리적인 선생님한테 배워서 예, 논리성을 많이 합치한 경우. 이게 왠지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왠지 막, 나의 가진 능력은 힘인데 거기에 유연함까지? 이렇게 뭔가 더 장착되는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망하더라. 본인의 본인을 알고 본인한테 맞는 학습법을 쓰는 게 이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더라. 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둘 다를 장착해서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논리적인 성향에 맞춰서 감각적인 성향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예, 훗날 예, 후회 없더라. 그래야 본인의 어떤 이 성향대로 예, 어, 올바른 심화학습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어, 잠깐 감각 100 월록 며느리는 감각 100 다행 완전 다행 왜냐면 충동구매 100% 맞아요. 그래놓고 자기 천재래요. 이게 확실히 거기서 좀 갈리는 게요. 어, 논리적인 친구들은 되게 또 이게 사회성도 좀 다르거든요. 사회성이 좀 달라서 어, 이쪽 감각적인 두뇌들을 가진 친구들 대부분 되게 폼생폼사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 그래서 저 친구들은 뭐랄까 약간 감각적인 두뇌들인 친구들은 자신감이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우울해집니다. 예. 아이가 우울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우울해진다고요. 네. 논리적인 친구들은 그에 반해서 폼생폼사는 아니에요. 예.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좀 분석적이기 때문에 폼생폼사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항상 이제 부모님들한테 너무 논리적이거나 너무 감각적이면 꼭 해드리는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너무 논리적인 여학생 같은 경우 이 감각적인 여학생 얘기입니다. 여학생. 남학생들은 그런 거 없어요. 여학생 같은 경우 이 감각적인 여학생들 무리에 속해 있으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예,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는 구조가 생겨요. 그래서 완전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예,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뭘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어, 아침에 이제 딱 등교를 하는데 만났어요. 예, A라는 엄청 논리적인 논리성이 강한 친구가 B라는 엄청 감각성이 강한 친구가 예, 감각적인 아이들은 이제 보통 생각 없이 말이 그냥 이게 즉각으로 나오죠. 예, 머리와 뇌와 입이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 예, 논리적인 친구들은 머리에서 필터 돼서 입에서 나오는 친구들. 이렇게 구분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물건 살 때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 야, 너 오늘 삔이 별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장난치고 지나갔어요. 감각적인 친구가. 그럼 이제 논리적인 친구가 1교시, 2교시, 3교시 내내 생각을 하는 거죠. 저놈아가 B라는 녀석이 나랑 친한데 내 삔이 저렇다고 왜 아침부터 나한테 얘기를 했을까? 진짜 나한테 감정이 안 좋은 건가? 어제 내가 뭐 떡볶이 먹을 때 실수했나? 막 계속 생각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냥 쉬는 시간 때 가서 야, 너 근데 아까 그 삔이 안 이쁘다고 한 거 그거 진짜야?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조심히 얘기를 했더니 그 B라는 감각적인 친구가 에이, 내가 그랬나? 미안 하고 가버려요. 이래서 더 상처가 되는 거죠. 이제 요런 경우가 많아요. 되게. 특히 여학생들이 이쪽에서는 교우 관계에서는 남학생들보다 스트레스가 확실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어 너무 감각적인 친구들은 두 번째 이제 제일 많이 해드리는 얘기가 두 번째 감각적인 친구들은 기를 죽이면 안 돼요. 절대 기를 죽이면 안 돼요. 집에서 키울 때도 그러니까 뭐 매너나 버르장머리나 이런 것까지는 그냥 약간 코칭의 개념이고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부분이고 야 너는 원래 애가 너는 뭐 모자라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기를 죽여버리면 감각적인 친구들은 아예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짝짝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좀 두 번째 드리고, 논리적인 친구들과 소통을 할 때, 부모님이 감각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너 잘생겼어. 밑도 끝도 없이 너 너무 이뻐. 뭐, 밑도 끝도 없이 넌 훌륭하니까. 이런 게 오히려 논리적인 성향이 짙은 아이들한테는 헛소리로 들려요. 예. 헛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이쁘더라도 왜 이쁜지 논리적인 사고를 논리적인 수준에 의해서 이래 해갖고 너는 이쁜 거야. 뭐 세상의 룰이 뭐 이런 세상이 이게 보통 이렇게 되는 게 민상인데 그래서 너는 이쁜 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고 거꾸로 감각적인 친구들한테 칭찬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되게 한마디로 그냥 감각으로 야, 너도 되게 이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오히려 그게 좀 잘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칭찬하는 법도 좀 구분을 해서 가야 어떤 소통의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아이들 칭찬하는 과정은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설명드리는 건 논리성과 감각성이 아주 짙은 친구들에 대한 극단적인 예시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음, 보통 이제 여자아이들이 엄청 논리적인 친구들이거나 논리성이 아주 강하거나 감각성이 아주 강하면 어, 집단무리를 형성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각성이 아주 강한 친구들은 남자들과 노는 게 그냥 남자들처럼 노는 게 좋고 놀- 남자들처럼 남자 무리에서 놀 수가 있는 거고요. 논리성이 아주 짙은 여자애들은 보통 그렇게 된 보다는 진짜 논리성이 또 짙은 여학생 한 명이죠. 그래서 단둘이 단둘이 아주 깊은 사랑에 준하는 우정 같은 이런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 장짝 친구처럼 예, 장짝 친구처럼이 아니죠. 운명의 동반자처럼 이렇게 아주 진하게 둘이 단둘이 단둘이 이렇게 사귀는 경우가 생기면 그게 참 오히려 좀 바람직하고 그럴 때의 어떤 좋은 사례들이 더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도 괜찮은가요? 예. 이런 얘기를 근데 한 번은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 우리도 아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예. 아이들도 사실은 공부도 하지만 학교 가면 사회생활도 하는 것이고, 예. 공부와 사회생활을 같이 배우는 거죠, 학교에서. 그 다음에 여러모로 피곤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뭔가, 그러니까 저의 이런,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구분을 짓고 막 이렇게 나누는 연구의 시작은 되게 오래됐으나, 어쨌든 전 경험이에요, 경험. 그냥. 저의 경험에 의한 게. 뭐 과학적인 분석? 아 몰라 이런 거. 아 몰라. 뭐 과학적인지 누가 더 과학적인지 사실 따지고 싶지도 않아.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많은 상담을 토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아, 범죄인처럼 잘 아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귀어야 좋다고요. 네, 그렇게 사귀어야 좋다고요. 근데 보통 이 이게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그 여중 여고는 이렇게 그룹핑의 서열이 좀 생기잖아요. 예,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룹이 있다가 막 탈락이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 스트레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 논리성과 감각성에 의한 그런데 보통 감각적인 아이들이 절대적인 주도를 하죠. 그룹핑이 크면 클수록 논리적인 친구들이 좀 거기서 상처를 많이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처를 사실 입을 게 아닌데 아이들 몰라서 그런데 쟤는 진짜 그냥 생각이 없이 짓거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그럼 감각적인 애들은 왜 생각이 없이 짓거리는 거야? 그거는 너가 그런 거니까. 근데 쟤는 이제 생각이 엄청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고 배려를 못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넓은 사고랑 디테일한 사고. 이게 제가 이제 이 넓은 사고를 구조적 두뇌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건 디테일한 두뇌, 구조적인 두뇌 이거죠. 자, 지금 어,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딱 느낌이 오시죠? 저것도 유불리는 없는 거구나. 유불리는 없는 거구나.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는 쉽게 구분법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얘는 나무 보는구나, 얘는 숲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도 좀 정도가 있거든요, 정도가. 이 넓은 사고 쪽은, 아, 숲을 보는구나, 산을 보나? 아니, 지구를 보나? 아니, 우주를 보나? 깨를 보고 있나? 아니, 더 가나? 막, 은하수 보고 있나? 이런 넓은 쪽으로 어디까지를 보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디테일한 사고는 나무를 보나? 가지, 뿌리, 줄기, 잎사귀 끝에 가시, 치, 끝에 벌레, 벌레, 벌레 똥, 벌레 똥, 똥 안에 또 미생물, 막 이렇게 얼마나 더 디테일한지, 예, 이거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걸 뭐, 한 20개 등급으로 쫙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는 좀 애매하니, 그래도 이분법적으로 넓은 사고, 디테일한 사고, 이렇게 나누면, 이 또한 수학 공부할 때 주력해야 되는 부분이 완전 다릅니다.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네요. 우주를 봐요? 우선 제가 이게 뭐 이건 뭐 학부모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서 이 넓은 사고 이 구조적 두뇌 있잖아요. 얘네가 키우기 힘든 애들이에요. 주변을 보고 있냐? 내가 원장님 나는 사고가 우주야. 나는 로켓 타고 난 저기 갈 거야. 뭐 그래도 사람이 태어났으면 광활한 우주 정도 지구는 다 섭렵을 해야죠. 예, 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렇습니까? 뭐 해외로 진출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게 지구가 좁잖아. 병들었잖아. 이게 우리 다른 행성차가 떠날 거야.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애도 있죠. 이 애들 중에. 예. 키우기 진짜 힘들어요. 예.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힘든 자녀가 됩니다. 반면에 디테일한 사고 쪽은 부모님이 봤을 때 그래서 감당이 되니까 예. 우선 사고가 크면 클수록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네. 특히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웃긴데 얘기하다 보니까 왜 갑자기 우주 얘기가 나왔지? 저것 때문에. 그래서 이 디테일한 사고는 답답함이 막 증가하죠. 이게 가면 가죠. 야,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예전에 뭐 상담했던 기억나는데 어, 고등학생인데요. 판화 있죠. 판화. 판화가 뭔지 알죠? 목판, 판화 이렇게 고무 판화 있고 목 판화 있잖아요. 미술 무슨 수행평가인가? 뭔가? 수행평가도 아닌데 점수도 안 들어가는 거래요. 근데 수행평가 아니었나 보다. 근데 이걸 새벽 5시까지 조각하는 하나를 어머니 전화 오지. 글쎄 얘는 왜 이럴까요? 이게 좀 잘라 해도 그 하나 점수도 안 들어가는 걸 그걸 뭐 그 왜 이렇게 전통 재래시장 보면 파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무 이렇게 판때기 이렇게 파갖고 이게 파는 것처럼. 그래서 거의 뭐, 그거를 다 파갖고, 거기다 위에 뭐, 무슨 육질? 뭐, 해갖고, 그걸 해갖고 무슨, 흉내하는 그걸 가갖고, 새벽 5시까지 해갖고, 미술 선생님한테 칭찬을 듣고, 그걸로 이렇게 또 해볼래 좋아한다고, 이게,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쪽 친구들은 마음이죠. 한화? 내 인생과 전혀 상관없다. 저걸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막 대충 몇 번 이렇게 칼질 해갖고 선생님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는 뭐 이런 사고의 어떤 다른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넓은 사고를 갖고 있으면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랑 해도 말싸움에도 잘 안 져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해서 야 너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그러면 딱 이게 어른들 여럿이 코너에 딱 뭐라도 빠라라라라라라 그건 이렇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이러고 빠져나오지. 옛날 같으면 이게 귓방망이를 빡 때리면 되는데 요즘은 우리 때 크던 넓은 사고 애들은 많이 맞았죠. 많이 맞지. 아니 뭐 이런 데 맞고 막 어이 뒤 맞고 막 뭘로 이렇게 맞고 막 이렇게 많이 맞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진 않으니까 이제 좀 넓은 사고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 세상에 대한 이해도도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급 상황이나 긴급 상황 때 약간 리딩해서 그 긴급 상황을 벗어나는 것도
저기 넓은 사고인 아이들이 가능한 거지. 디테일한 사고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죠 다. 예, 그래서 이런 건데 재밌네요. 수학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디테일한 사고인 아이들은 우선 매몰이 좀 심합니다. 네. 어떤 규정과 규약을 딱 본인이 만들고 그 규정 안에 본인이 들어가. 그래서 그거대로만 하죠. 예. 넓은 사고인 애들은 절대 구획과 구역을 안 만들죠. 예. 그냥 짧고 넓은 지식을 습득하냐. 이런 친구들. 예, 디테일한 사고는 좁고 깊게 사고를 해서 예, 실력을 만드는. 야, 얇고 넓은 게 좋은 거야. 좁고 깊은 게 좋은 거야. 뭐가 좋은 거예요? 직업군에 따라 다르죠. 그죠? 분명히 직업군에 따라 달라요. 얇고 넓은 게 유리한 직업군도 많고요. 예, 좁고 깊어야 되는 직업군도 있죠. 그래서 이 넓은 사고, 디테일한 사고로는 사실 아이들의 미래의 꿈에 대한 어떤 직업적인 사명이나 소명을 잘 나눠주기도 하는데, 자, 수학을 공부할 때 이게 어떻게 다르냐? 자, 넓은 사고 아이들은 보통 이제 개념의 유입이 되게 빠르고, 네, 개념의 유입이 되게 빠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생님 수업을 되게 잘 듣고, 선생님 수업을 이해하는 능력,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게 좋고, 기본적으로 개념이 딱 들어오면 이게 카테고리별로 잠시만요. 카테고리별로 목록 자동 생성, 막 새로 만들기 자동해서 스르르르 정리가 잘 돼요. 반면에 반면에 이 넓은 사고인 애들은 그것까지만 잘해요. 그래서 다음이 뭐죠, 이제? 그거는 이제 원래 수학 공부할 때 다 준비 단계고 실제로는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 푸는 연습 안 한다니까. 넓은 사고인 애들. 왜냐면 디테일하고 싫어해. 그래서 문제를 딱 풀면은 딱 보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지. 넘겨. 어려운데? 잠깐만. 풀리네. 그럼 넘겨. 예, 실제 쓰진 않아요. 막 그냥 이렇게 막 넘겨요. 그리고 보면은 채점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넘어간 문제 왕창 있고, 예, 이런 친구들. 예, 근데 자기는 다 안 돼. 걱정하지 마, 엄마. 나 다 알아. 나 다 알거든? 근데 너는 다 아는데 대체 쪽지 시험은 왜 다 틀리냐? 이러면 대부분 수습을 보는, 예, 넓은 사고의 구제적 눈에 어떤 관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엄청 엄청 쉬워요. 뭐가 쉬워? 예, 수학을 잘하게 만들기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쉽다는 게 행동강령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보완하면 된다고. 뭐만 보완하면 되냐면 문제만 많이 풀게 만들면 돼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많이 풀어야 되냐면 정확하게 많이 풀게. 예, 정확하게. 정확하게 많이 풀게 만들면 얘는 잘해, 수학을. 정확하게 많이 풀게 만들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게 그게 힘든 거지. 예. 그래서 정확하게 듣고 있는 주니어 중에 본인이 약간 좀 구조적 두뇌, 좀 빅피처다. 나는 강한 우주를 떠다닐 거야. 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선생님 얘기가 맞죠? 그러면 네, 지금부터 어떻게? 문제를 푸는데 눈으로 풀거나 머리로 풀어도 좋은데 어쨌든 답이 끝까지 나오게 예, 텍스트를 동원해서 필기를 동원해서 깔끔하게 정확하게 답까지. 오케이? 그다음에 틀렸으면 채점 틀리고 맞았으면 맞았다고 넘어가고 틀렸으면 다시 한번 풀어서 다시 답지 해서 세모 치고 넘어가고 이것만 잘하면 너는 수학 잘해. 알겠어? 네, 넓은 사고인 친구들은 근데 보통 엄청나게 이 부분에서 취약하죠. 그래서 어 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본인 아이가 이제 본인 아이가 학부모님들 주니어가 아, 굉장히 구조적 듣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에 좀 굉장히 좀 이렇다. 그러면 반드시 좀 하드코어적인 관리를 예, 좀 시켜야 돼요. 하드코어 관리가 필요해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세상에는 좀 디테일도 필요하구나. 를 느끼기보다는 그냥 강제로 디테일을 채워놓고 예,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예. 디테일한 사고 있죠. 디테일한 사고는 이제 수학할 때 뭐가 유리하냐면 반대겠죠. 문제를 집요하게 잘 풀죠. 엄청 꼼꼼하고 집요하게 잘 풀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용이나 뭐 수학의 내용이나 어떤 질적 성장이나 이쪽으로 공부 방향이 잘 잡혀 있을 수가 있는데 거꾸로 그보다는 이 페이퍼의 완성 있죠, 그냥. 어떤 난이도나 이런 거 내가 오늘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학습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페이퍼의 뭐 완성, 나의 만족도 이런 쪽으로 디테일로 꽂혀 있으면 요거는 방향 수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메모리, 이게 찜막이 치고 메모리 되다 보면 이제 뭐가 주고 뭐가 객인지가 틀리게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운행을 잘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뭐 개념을 받아들일 때 좀 이제 생각이 오래 걸리죠. 왜냐면 필터가 많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경고 처리가 좀 늦어요. 디테일한 애들이. 오히려 넓은 사고인 애들은 아이고 이게 뭐 인생에 뭐 영향 있겠어.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고 까먹는 것도 빠르고 이런데 디테일한 사고를 한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체증 현상이 있죠. 질 밀리듯이. 공부 A 맞아 틀려? 검토 필터링 오케이 입력 B 그좀 오죠. B, C, D 뭐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으면 A, B, C, D를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막 이렇게 하나씩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필터가 돼야 이제 입력이 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보통 이 디테일한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 논리적일까요? 감각적일까요? 이런 건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디테일한 친구가 논리적이면 디테일한 친구가 논리적 사고의 성향이면 어우 거의 말도 진짜 맞는 말만 하고 네, 생각의 정리가 끝나야 표현하고 그러니까 디테일한 사고인 친구가 저 2번의 논리적인 성향이면 네, 끝나야 말을 하고 생각이 완전 정리돼야 표현하고 공란 1도 완전 완벽한 그 자체로만을 표현하는 친구가 되니까 표현을 잘 안 하거나 느리다고 어른들이 판단해서 실패하거든요. 거기 두 개가 만나면 더욱더. 근데 이건 좀 존중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 존중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 안에서 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필터 치고 필터 치고 그 다음에 이런 입으로 발설할 때도 계속 이렇게 필터를 거쳐서 아, 정확하게 저 사람 기분도 안 상했고 내 표현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예? 어른들이 옆에서 거기서 답답하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시죠? 예, 그래서 예, 그렇고 결국 디테일한 사고인 친구들은 문제의 분석이나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 스피드, 첫 번째 스피드. 근데 이 되게 페이퍼의 완성이나 이런 구조적인 완성을 위해서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스피드, 그 다음에 메모리 되지 않게끔 올바른 학습법으로 지속적인 어떤 어른의 코칭,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사항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이건요. 양치기는 절대 안 되는 이건요. 그건 뭐냐면 감각적인 사고와 감각적인 저 2번의 감각적 사고와 3번의 넓은 사고가 합쳐지잖아요. 감각적인데 넓잖아요. 이러면 진짜 공부시킬 때 디테일 1도 없어요. 네, 정말. 대충대충 찍고 가고. 근데 이게 두뇌가 기본적으로 좀 하드웨어를 두뇌를 간극을 좁게 태어나면 엄청 스피드 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엄청 스피드 있게 공부해요. 근데 약간 기본 하드웨어가 안 좋으면 감각적인데 넓은 사고면 이거는 진짜 어 정말 꽁꽁 옆에 묶어 놓고 정말 하나하나 정말 잘 짚어서 공부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 두 개도 안 풀어요. 하나 외에 두 개도 안 풀어요. 저렇게 둘이 합쳐지면. 골치가 아프죠. 그 어머님들 그 공부시키다 보면은 가끔 어려운 심화 문제에는 호기심을 굉장히 비치는데 유형 문제를 안 풀려고 하는 친구도 있죠. 예, 유형 문제를 되게 안 풀려고 하는 친구도 있죠. 그런 친구들은 저기서 저기 이제 있는 상황에서 감각적이면서 감각적인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감각적인 사고 쪽이 많아요. 근데 그게 숲을 보기 때문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좀 감각적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으로
이게 또 풀어지는 문제는 어느 정도 풀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요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꼼꼼함, 집요함, 해석, 연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썼냐면 위에는 이게 vs, vs를 딱 썼는데 여기는 꼼꼼함, 집요함, 해석, 연계 이렇게 써놓은 게, 자 보세요. 꼼꼼하고 집요하고 해석사고하고 연계사고하는 건 결국은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나 성향과 상관없이 이건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꼼꼼함은 디테일한 사고들 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집요함은 뭐 논리적인 아이들이 좀 유리한 면이 있고, 해석은 아까 얘기 드렸어요. 논리적인 친구들이 유리하고 연계는 감각적인 친구들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유연하면 꼼꼼한 집요함이 좀 불리하죠. 한결 같으면 집요함은 좀 유리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성향적으로 나뉘는데 그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현재 2024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학 관련해서는 꼼꼼하고 집요하고 이 기본적인 공부할 때 이 두 습성이 없으면은 우선은 문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해석사고와 연계사고를 하는 이 심화 작업들 있죠. 제 머리 위에 있네요. 예, 심화 작업들 있죠. 이게 결국 목표니까 얼마나 해석력이 좋게, 해석사고를 좋게 만드냐, 그다음에 얼마나 연계 능력을 좋게 만드냐, 이게 결국은 심화를 뚫어내는 가장 기본 근간에 있는 베이스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너의 하드웨어랑 상관없, 그냥 그렇게 해라.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난이도에 대한 자세.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난이도에 대한 자세 때문에 제목이 저렇게 뽑혀있는 건데, 자, 보세요. 어떤 친구가 어른한테 와서, 뭐, 선생님이나 어머니한테 와서, 아,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는데? 나 좀 쉬운 반으로 바꿔줄래? 이런 얘기를 하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건지, 아니면 생각하기 싫고, 혹은 생각하기 싫어서겠어요? 뭐 수학학습을 너무나 이렇게 좀 그렇게 안 해본 거지. 생각과 어떤 사고, 향상적인 공부를 안 해본 거지. 그래서 그렇고 근데 제가 경험상 이래요. 난이도가 어려워서 못하겠어 보다는 아, 이렇게 어렵지만 한번 도전하고 해볼래. 후자의 아이들이 결국 수학을 뚫어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 할 만한 거, 만만한 것만 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그게 뭐예요? 유효 공부량이 아니다. 결국 유효 공부량이 붙는다는 건 항상 나의 수준보다 어렵고, 예,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고통받고, 책을 찍고 싶고, 뭐 이런 상황, 예,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엄마 너무 쉬워. 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어려운 면으로 교체. 엄마 너무 어려워.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실제 어려운 건지, 이 정도는 해야지 맞는 건지, 아니면 쉬운데 어렵다고 하는 건지, 뭔가 적응이 안 되는 건지,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거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의미가 없는 어려움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제공되고 있는 문제 중에, 막 찍어서 맞추는 거에 맞출 게 없어요. 이러면 초기 상태잖아요. 지금 교육 프로그램은. 그러면 이건 너무 어려운 게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막 적응을 해서 그래도 조금 20% 30% 이런 식으로 어, 해결되는 것들이 생기면서 그것들이 이제 포션을 높여간다. 이러면 사실 상관은 없다. 오히려 더 좋다. 근데 막 이런 거잖아요. 정답률이 90% 100% 돼. 그건 사실 문제 풀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90% 100% 정답률이 나오면 초교내 그러면 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거기서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 그러니까 뭐 풀이 과정이나 형태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풀만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공부를 해야지 쉬운 공부를 하면 예, 그만큼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려워 죽겠어. 너무 힘들어. 어떡하냐? 그 본인한테 어려운 게 아니고 입시 수학은 난이도가 저 위에까지 정해져 있고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걸 해야 결국은 잘할 수 있는 게 전체적인 구조다. 이렇게 해서 난이도에 대한 자세까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
수학 실력이 이제 늘려면 사실 수법이 많죠. 네. 뭐, 각 교과별로, 과목별로, 단원별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멘탈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선생님, 오늘 제가 얘기 드린 이런 타고난 어떤 사고 성향에 따라, 혹은 무조건, 네, 사고 성향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들의 어떤, 어, 상황과, 네, 예, 케바케한 얘기죠. 어, 각각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다르니까. 자기의 미러링, 미래의 미러링을 통해, 어,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네,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방식. 네,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는 없어요. 네,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방식으로 잘 학습해 가면, 예, 네, 누구나 어마어마한 수학 실력 향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끝으로 들으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내용이고요. 네, 이제 우리는 라이브 중이니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피지기 100점 백점. 그 적이 누군데요? 저기 수학인가? 아, 왜 수학이 또 적이에요? 아, 네, 오늘 지금 나는 엄청 안 뛰시구나. 아, 자, 질문 없으실까요? 아까 초반에 뭔가 질문이 있으시길래 질문 받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가셨나 보다. 네. 자, 1분만, 질문이 만약에 있으시면 1분만 딱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23분이니까 24분까지 기다렸다가 안 오시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날씨 어떤가요? 오늘 좀 날씨 덜 덥나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선생님. 예. 그 라이브 오랜만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인가요? 이거? 곱하기 1, 샵 1인가? 나라라 병아리님. 이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아이들 듣고 있는데 오답을 해야 성적이 오른다는 말씀 좀 부탁드려요. 이거는 전편에서 오답하라, 오답하라 수십 번 얘기했는데요. 네. 응용 문제를 어려워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데 이유가 뭔지 개념이 안 된 건지 아닐걸요? 응용 문제에서 막히는 걸걸요? 응용 문제가 안 되면 그냥 응용 문제 풀리시면 돼요. 예, 개념이 안 된 거, 그러니까 상상정기 공부를 할 때 응용, 뭐 심화 이렇게 단계를 이제 나눠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쪽을 풀 때 안 풀리는 건 그냥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사고 수준이 거기 수준인 상황이니 사고 수준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고민으로 수시 풀게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시험 시간 부족이면 양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평소에 분석 안 하면 감각적으로 막 풀어서일까요? 이거는 호우님 경우의 수가 엄청 다양한데 다양하죠. 어, 제가 호우님 주니어를 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험 부족이 생각보다 문제풀이 양의 부족인 경우도 그러니까 상당히 있어요.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양을 갖고 가는 친구들은 문제풀이 양 때문에 시험 부족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 때문에 시험 부족이 오거나 혹은 평소 습관대로 습관 때문에 시간 부족이 오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시간이 남으려면 그 킬러까지 있잖아요. 그 시험지에서 나오는 최고 난도 문항까지가 내가 원활히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능력이 지금 이 시험 문제 20개 중에 15번까지밖에 못 풀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맞을 수 있는 득점이 15문항을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지. 5문항 버리더라도. 뭐 두 문항이라고 할게요. 그럼 18문항을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지. 아니면 전체 100점을 맞기 위해 시간이 부족한 거지. 이건 근데 못 푸는 문제가 나오면 뭐 시간 무조건 부족한 거니까 그거는 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양을 늘려서 시간 단축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고, 풀이 방법을 고정해서 시간 단축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 평소 습관을 바꿔서 시간 단축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고, 이게 되게 많죠.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좀 하나 더 설명드리면, 머리로 푸는 양이 많아야 되는데 손으로 많이 풀어요. 이게 이제 평소 습관의 문제죠. 혹은 평소 습관에 맨날 과자 먹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이러면서 땡깡땡깡 풀어요. 그럼 그게 시험장에 가서도 과자랑 음악은 없지만 땡깡땡깡 된다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되게 전투적으로 빠르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개념 선행시 두 번, 세 번 해야 하고 속도가 느린 아이는 왜 그런 걸까요? 이해되고 나면 그 뒤 속도는 빠르게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디테일한 사고 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볼 수 있죠. 어,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아이 편에서 노랑카라미 설명을 드리면, 확실하게 완벽하게 100%, 100%. 그러니까 이 넓은 사고인 친구들은 30%만 알아도 아는 거고, 디테일한 사고의 친구들은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이쪽은 30%만 알아도 아는 거고 여기는 0.03%만 몰라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기준에 아, 완성됐어. 혹은 본인 기준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알겠어가 돼야만 본인 스스로 그게 용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성격이 아닌 사람이 이해하기는 힘든데 저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느린 게 아니에요. 아이 편에서 얘기를 하자면 느린 게 아니라 훨씬 더 면밀하고 정확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가는 공부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완성이 돼서 그 뒤가 원활하다면 어떤 두뇌적인 문제라든가 사드여적 문제는 아닙니다. 예. 한결같은 논리력 디테일 아이가 매몰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 어떤 저 같은 사람을 이거다 아니면 뭐 제 방송 들으셨으니까 다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쪽에 매몰이 안 되게 해줘야죠. 논리적인 디테일이 있는 친구는 진짜 매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이들 공부지만 중요한 게 운동. 이제 저런 친구들 운동,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시야를 틔워줄 수 있는 뭐 영화 관람 이런 문화 활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논리적이고 디테일한 친구들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보통 저걸 빼거나 바꾼다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건 중요하니까 음, 그러니까 감각적인 어떤 걸 느낄 수 있게 좀 해주는 게 나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게 해주냐면 꼭 세상이 모두 다 논리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예, 논리로만 되지 않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들을 잘 많이 설명해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좋아요. 디테일하고 논리적인 아이들은 여행도 그 MBTI 뭐 어떤 번호 그 있잖아요. 거기 제인가 뭐처럼 아 이게 계획을 짜고 막 시간 초분까지 맞춰갖고 막 댕기는 이런 스타일인데 예.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즉흥적인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계속적으로 밸런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이의 지금 현재 온도가 뜨거운 물이라면 거기다 자꾸 찬물을 계속 넣어주는 이런 식의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긴 했습니다. 오키도키님. 자, 나이키님, 성향에 따라 고집하는 문제집이 있을까요? 다른 문제집은 싫고 쌤만 고집하는 아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센, 유형서 중에 센이라면 상관은 없는 거고요. 치마에서 안 풀고 쌤만 고집하고 있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치마를 거부하는 거니까 좀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님. 자연 치유 언제까지 기다려요? 에이유? 자연 치유요? 2차 성장 끝까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요즘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예전 남자아이들이랑 좀 많이 달라요, 성향이. 그래서 2차 성장 끝이 되면 거의 대부분 성인이 되었다고 판정하시면 돼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일 키우기 힘들 때가 초육, 중1, 중2, 중3 요 정도. 예. 좀 길면 고1. 근데 고1까지만 돼도 이제 어떤 목표 지향성 자체가 엄마랑 똑같아져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은 50% 이상이 대부분. 예.
그리고 뭐 고2 정도 됐다.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뭐 크게 신경 쓰시면 하는데. 근데 고등학교까지 갔는데도 자립성이나 어떤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사실 쪽을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이의 고등학교 갔을 때 자율성이 있다. 그러면 아이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만 부모님의 관계성을 더 부모님과의 관계를 좀 더 들여다보긴 해야 됩니다. 자, 유형 문제도 의무적으로 매월 시키는 게 맞나요? 심화 위주로 들어가는 기간에 유형 공부 시간도 되게 힘들던데요. 공통 수학하고 있는 초육입니다. 공통 수학하고 있는 초육이면 공통 수학 유형해야죠. 네.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죠. 공통 수학을 초육이 심화로 그냥 하고 있다? 엄청난 간극의 소유자인데, 엄청난 간극의 소유자인데,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네. 지금 질문 올리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주신 아이들 스타일이 명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아, 이게 너무, 그러니까 좀 양해를 드릴게요, 에리카시님. 왜냐면,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만약에 제가 방송을 해서 내용 정리하면, 아이의 성향이 굉장히 또렷하고 뚜렷한 성향이 굉장히 한쪽으로 좀 쏠린 친구들, 네, 그 쏠린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텐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또렷하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 너무 그런가? 아,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넓어. 너무 디테일해. 뭐 이런 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뭔가 딱 봤을 때 우리 애는 양쪽에서 어딘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거는 사실 저랑 M스캔을 통해서 알 수는 있는데 뭐 굳이 그걸 아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예. 그냥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어떤 양쪽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는 문제지. 이제 죄송하지만 예, 아이한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한 해에 아이들이 40만씩 되는데 몇십만씩 되는데 이 넓은 사고 디테일한 사고를 1등부터 40만까지 넓은 쪽으로 또 디테일한 쪽으로 세우면 이게 쫙 쓸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분적으로 반반 잘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 현실이 있는 거고 실제 아이들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좀 개념센이 뭐 책이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좀 특이하네요. 예, 굳이 개념센으로. 근데 약간 개념서 같은 경우는 본 거를 계속 보려고 하는 성향의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뭐 학원을 다니는 거고 개념서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어차피 개념은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니까. 예. 자, 예, 좀 존중을 해주세요. 예. 필터가 많아서 더 확실하게 배우고자 함을 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요, 좀 도움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아이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1, 2, 3 중에 하나는 좀 해당되지 않을까, 좀 구분이 되시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게 편법을 좀 중간중간에 넣어드렸었는데, 한번 판별을 해보시고, 그게 이제 수학 공부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효과가 좋을 겁니다. 특히 오늘 들으시면서 아, 우리 애는 저거구나. 우리 뭐 이시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이게 다 이제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M스캔이라는 상담이 있잖아요. 그 M스캔의 상담에 되게 많은 베이스들이 있는데 그 베이스 중에 하나예요. 한 축이에요. 한 5개의 축으로 제가 상담을 하는 건데 그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의 어떤 하드웨어랑 맞는 공부를 하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 정도. 그래도 벌써 1시간 35분이나 됐어요. 하나의 주제를 너무 오래 했어요. 이게 제가 왜 저번 주 금요일 날 방송을 끊었냐면 그날 방송을 하면서 물론 피드하고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날이 좀 그랬어요. 근데 긴 내용이 엄청 길어요. 이렇게 긴데 시간이 이미 많이 흘러갔고 일부러 오늘 요거 하나만 하려고 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번 주 금요일 날 예, 또다시 2개의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예, 주니어들도 같이 듣는 거를 고려해서, 예, 금요일 시간에는 수학 얘기도, 한 분은, 예, 수학 얘기도 좀 넣도록 할게요. 필요한 단원이나 공부법, 혹시 요청하실 주니어나 주니어가 있으면, 예, 단톡을 통해서, 예, 수학방을 통해서, 예, 신청해 주시면 그 단원 혹은 그 교과 혹은 그 과목을 공부하는 어떤 학습 방법적인 부분으로 홍보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좀 참여하고, 예, 소통하면서 같이 만드는 방송을 하고 싶은데, 좀 많이 도와주세요. 예, 주제도 많이 생각해 봐 주시고, 예, 도와주시면 저도 그에 부합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과연 어떤 노래가 나올까? 네, 기대되시죠? 자, 2024년 7월 23일 메스프 수학연구소 쉬운 두 번째였어요. 네, 52번째 쉬운 두 번째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